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원 렉처 사회를 맡은 미래문명원 원장 정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강연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박영신 여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님, 최장집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명복 중앙일보 논설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으며, 경희대에서는 조인원 총장님을 비롯하여 경희학원 공용일 이사장님, 이사님, 교무위원 및 교원, 직원, 학생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원 렉처는 박영신 교수님께서 하벨의 정치 철학과 한국의 시민사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박영신 교수님의 이력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신 교수님은 한국사회이론학회와 한국사회운동학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한 한국사회학계의 대가이십니다. 학문뿐 아니라 환경운동 등 시민사회의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셨고, 녹색연합 상임대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민간환경단체 정책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사단법인 녹색교육센터의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새로 쓴 변동의 사회학, 실천 도덕으로서의 정치, 바츠랍 하벨의 역사 참여, 한국의 시민과 시민사회 등이 있으며, 다시 읽는 막스 베버를 공동 집필하는 등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브로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연자이신 박영신 교수님을 연단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또 이 미래의 문명원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우리 정 박사님, 또 오늘 함께 하게 된 제가 평소 귀하게 생각하는 최 교수님, 또 도 의원님, 또 중앙일보의 배 의원님, 함께 이런 주제를 두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리고, 또 여기 교수님들 다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또 학생들도 취직 공부에 시간이 없을 텐데 이런 취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자리에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학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명을 생각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고, 범세계 공동체를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고, 이러면 저도 거기에 끼고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도 이 학교의 구성원 같은 그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주 조그마한 제 눈으로 본 것 말씀드리고, 그것이 우리 시민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도 수많은 얘기 가운데 제 한 조그마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우연히 하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제 조그만 공부하는 사람의 역사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한 40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가르치던 대학에서 동유럽에 대한 연구를 하는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동유럽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회학도로서 사회 변동, 사회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한 사회학도로서 그 연구팀에 끼게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동유럽에 대한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실 것입니다. 검사가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연구팀에 들어가니까 특별한 허락을 받아서 동유럽에 대한 것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른바 서유럽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 제가 알지 못했던 동유럽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 학문상으로 흥분시키는지요. 제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 연구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매해 한 편의 논문을 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년은 폴란드, 또 한 해는 헝가리, 또 한 해는 체코슬로바키아, 또 한 해는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관심이 그쪽에 제가 많이 기울어졌어요. 우리 주로 서양의 눈으로, 서구의 눈으로 세계 역사를 바라보고 서구의 눈으로 학문의 역사를 바라봤는데 동유럽의 시각으로 세계 역사도 보고 또 학문의 역사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서.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폴란드와 헝가리가 탈공산하는 방식이 달랐는가 이런 데 대해서 책도 써봤습니다. 거기 뭐 90년대 초 이런 것 같은데요. 이제 폴란드 같으면 여러분들 기억을 제가 되살려드릴 수 있다면은 80년대 들어서 특히 이 바웬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노동조합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저변에서부터 올라오는 저항운동을 통해서 폴란드가 나중에는 공산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헝가리는 저변의 운동이 폴란드처럼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헝가리 어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활발할 때 헝가리는 별로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헝가리는 상층부 공산당 안에서 개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아래에서부터 개혁을 성취하고자 하고 헝가리는 위에서부터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참고 문헌들을 살피면서 제가 분석한 그런 책을 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바츠라프 하벨이라는 이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체코슬로바키아는 이 바츠라프 하벨의 독특한 어떤 지성 세계 때문에 폴란드와 헝가리와 같은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니고 하벨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낼 수가 없고요. 그러나 제가 어쩌다가 집안일로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아내가 스크랩해둔 동유럽 특히 하벨에 대한 자료들도 보고요.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지만은 영국은 아마 유럽의 일부라고 생각하는지요. 대륙에 가까우니까 하벨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내고 그랬습니다. 물론 책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원고를 제가 써봤습니다. 근데 어떤 출판사에 넘겼는데 그 출판사가 다른 책이 급하다고 이건 아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밀리고 밀려서 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것이 2000년이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합니다. 아까도 어떤 선생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책을 쓴다면은 좀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은 그냥 그때 제 실력으로 2000년도에 하벨에 대해서 책을 쓴 그런 제 학문의 조그마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벨의 어떤 것에 제가 주목하고 싶었는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하벨을 내가 이해해야 될 것인지, 하벨을 한두 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에 한두 마디로 어떤 상자 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겠죠. 대단히 넓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공산화가 되기 때문에 집안 배경이 이유가 돼서 제대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그 기술 조수 비슷한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야간에 좀 공부를 하고 연극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극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작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주 뚜렷한 작품이 됐는데요. 그 체코슬로바키아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럽 중부에 혹은 동부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데요. 바칠라프 하벨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체코슬로바키아가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민주공화국을 거기서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체코슬로바키아만이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그때 태어났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할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2차 대전 때는 나치의 또 침공을 받고 이 나라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다시 민주주의를 맛볼까 했는데 그것도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공산당의 술수에 의해서 이 나라가 공산체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하벨이 극작가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극작가로 살면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겠죠.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자유스럽게 펼칠 수가 없는가. 이 체제 밑에서는. 그런 아주 작가답게 민감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담아두지 않고 발언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 발언 자체가 이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내는 그 자체가 공산체제에 대한 저항이고 반대고, 그래서 반체제 인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반체제 인사가 되고 요시찰 인물의 리스트에 올라가게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극작을 하고 싶었지만은 공산체제라고 하는 것이 극작을 할 때 작가 연맹에서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무대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하는 것도 제재를 받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바칠라프 하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러기를 바라지만은 행운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맡게 됐습니다. 극작의 세계에 멈추지 않고 극작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정치에 대한 생각을 자기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자기가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977년에 인권을 위해서 만든 일종의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인이 중심이 됐습니다만은 77 헌장이 있었죠. 1977년에 77 헌장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내놓은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힘없는 자의 힘, 힘없는 자의 힘. 힘 있는 자의 힘이 아니고 힘 없는 자의 힘. 여기 정치학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만은 힘, 영어로는 파워 이러면은 이건 권력자의 소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토마스 홉스 그러면은
이 상층부에 있는 이 권력자가 강압의 방식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그 국가의 복종의 의무를 가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상층부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그런데 힘없는 자의 힘은 상층부 중심이 아니고 아래로부터의 관심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힘을 낼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꽤 긴 그 정치 에세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한 인물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작가니까 얼마나 우리한테 설득력 있게 그 표현을 했겠습니까? 채소점 관리인, 그로스리의 관리인을 등장시킵니다. 거기에 양파도 놔야 되고요. 붉은 무어도 그 상점에 진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시로 상부에서 지시를 내립니다. 지시 내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망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는 휘장을 유리창에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거기 이제 이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때만 되면은 우리는 민주공화국인데 오늘 민방위 훈련을 했습니다. 2시가 되면 우리 꿈쩍 못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뭐 이런 걸 자꾸 내려보내는 모양입니다. 내려보내서 걸어라. 그러면은 이 관리인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시시때때로 언제나 이렇게 명령 내리면은 이 사람이 망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는 그런 현수막, 플래카드를 창문에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심리를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망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하는 그 이 어마어마한 선언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렬한 열정, 믿음 이런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부에서 지시하니까 그냥 자기는 그냥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유리창에 내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벨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대로 마음속에 있는 이 관리인, 채소점 관리인의 마음과 실제 자기의 행동은 아주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믿지도 않는데요. 망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믿지도 않는데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주 순종하는 그런 인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벨은 제가 이해하는 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정직하게 살려면은 자기가 믿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는 망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상부의 지시 때문에 자기가 타율에 의해서 플래카드를 붙이는 거예요. 포스터를 붙이는 거짓된 삶이다. 이 사람 표현으로 거짓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럼 대답은 뭐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은 순수한 자기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어떤 체제에 의해서 찌그러진 자기가 아니고요. 순수한 자기. 만일 공산 체제에서 모든 채소 가게점 관리인들이 상부에서 지시하는 망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하는 포스터를 붙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체제에 굉장한 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힘없는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죠. 근데 그걸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 속에서 살고 있고 거짓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공산당이 일주일에 돼지고기는 몇 그램, 뭐 그거 먹으면 되는 것이고 또 일주일에 약간 빵은 얼마, 그거 받아 먹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공연이 자기 마음속에 양심, 진리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그렇게 희생을 당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계산 때문에 전부 정직하게 살지 않고요. 거짓되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진리,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거짓된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가 정당화합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현실이다. 먹고 살아야 된다. 전부 다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그 체제의 부속품이 되고 그 체제를 지탱시키고 있습니다. 하벨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이 절대 진리의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체제에 절대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체제가 한계가 있을 터인데 왜 질문하지 못하는가? 거기서 하벨은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건 배고프더라도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다움이죠.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다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현실감이 없다고 얘기할 때 하벨은 이것이야말로 현실을 넘어서는 진리를 향한 삶의 삶다움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과 거짓의 문제, 진리와 허위의 문제, 이 허위, 거짓을 강조하는 것은 공산체제의 말로 어떤 체제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과학스러운 그런 체제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다 깔아뭉개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뭐 도스토옙스키가 그랬다고 하죠. 만일 신이 없다면 도스토옙스키가 신하고 이렇게 결투하면서 산 사람 아닙니까? 없다면 마지막 남은 것은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기를. 신이 없다면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죠. 공산체제를 절대화시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인간의 작품, 그것이 한계가 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공산체제의 교리이자 과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학교에서 다 배우지 않습니까? 이 공산주의는 지난번에 있었던 수많은 사회주의와 달리 과학사회주의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과학은 언제나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산체제. 그런데 하벨은 공산체제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산체제만. 이른바 자유진영이라고 하고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는 어떤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가? 정말 진실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먹고 사는 것이 다급하기 때문에 진리는 일단 접어두고 살자.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자유진영은 거짓이 없는가? 여기는 허위의 체제가 아닌가? 이게 하벨로 하여금 단순히 공산체제의 반체제 인사가 아니라 오늘의 문명에 대해서 발언하는 범세계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공산체제만을 향해서 자기가 저항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온전하고 절대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문명세계, 그 한 작품으로 가장 극단으로 나타난 것이 공산체제인데 그것은 어쩌면 공산체제에 맞선다고 하는 자유를 구가한다고 하는 서방 세계에도 그런 삶의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자기들이 절대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먹고 잘 사는, 좀 더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 소비죠. 소비. 모든 것을 소비하는 그런 것을 하벨이 우리한테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글에서 썼습니다마는 캐톨릭 신자이면서 막시스트인 영국의 문학 이론가 이글턴 같으면은 하벨의 공산체제를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벨의 공산체제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하벨의 막스주의의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벨은 막스조차도 인간 중심이고 인간을 절대화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글턴 같으면은 캐톨릭 신자이면서 막스주의를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마음가짐으로 막스는 구약의 예언자를 높이 보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풀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벨이 경험한 그 당시의 공산체제는 막스 이후에 레닌을 거쳤어요. 스탈린을 거쳐서 체제화된 아주 독종의 사회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 당시에 사회주의 체제를 충분히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체제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열광하는 체제를 만듭니다. 그러나 점차 열광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열광의 단계를 제도화시켜야 됩니다. 그걸 좀 더 부정의 뜻으로 얘기하면 관료제화된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강당에 혹은 뭐 엄청난 광장에 수백만 명을 이렇게 사열시키는 그런 식의 초기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죠. 이제는 그런 것은 사라지고 일상 삶을 통해서 개인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예속시키는 그로스리 집 그 가게의 관리인처럼 쳇바퀴 돌아가듯이 사는 것. 먹여 살려줄 테니까 그 대신 군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현실이다. 이건 초기에 열정과 분노에 가득 찼던 그런 체제와는 다릅니다. 아주 평온하고 어떻게 보면요. 먹고 사는 거 해결해주고 교육도 어느 만큼 해결해주고 그래서 하벨이 이름 붙인 것이 후기 전체주의. 전체주의와 조금 다른 전체주의에 조금 넘어선 후기 전체주의. 그렇게 풀이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후기 전체주의의 특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공산체제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른바 자유주의,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았다는 점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하벨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이 후기 전체주의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거는 우리 사회학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제가 좀 연결 지을 수 있다면은 이 독일의 사회학자, 사회학의 창건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연구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또 되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는 주제 하나는 개신교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 정신과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학문 전체를 보면은 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오지만은 결국 근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 놓은 개신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퇴색해가지고 해서 껍데기인 자본주의만 남고 자본주의의 정신이 되어야 될 개신교의 윤리는 사라지는 것. 이것을 문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표현한 그 낱말이 쇠우리입니다. 쇠로 된, 강철로 된, 철로 된 우리, 쇠우리, 철책. 그것이 현대 문명의 위기고 우리가 그 속에 살게 됐다는 것이 이 문명의 비극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과 하벨의 생각이 상당히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기 전체주의 체제 속에서 사는 오늘날의 이 문명 사회에서 사람들이 전부 하나의 거대한 기계의 작은 부속품처럼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영혼, 자기의 정신, 이건 아주 낯선 낱말이 돼버렸지. 오늘날 누가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누가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이런 아주 비극의 상황. 베버의 표현으로 아주 북극에 차디찬 그런 얼음덩어리 같은 그런 속에 우리가 아주 냉랭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의 삶이 아니고 부자유한 삶.
베버식으로 얘기하면 부자유한 삶, 하벨식으로 얘기하면 거짓된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진리에 대한 감수성이 가능한가? 어떻게 해서 이 진리, 이 체제가 다가 아니라는, 인간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합리성, 과학, 계몽주의 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다 채울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참 또 통하지 않는 낱말입니다만은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초월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 살면서도 현실로 모든 것을 대답할 수 없는 어떤 현실 너머의 그 세계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만 현실을 비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 속에 갇혀가지고는 지평이 하나인데 어디서 비판을 할 물을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차원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사회학자 베버는 이런 생각까지 가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이 비참한 북극의 얼음덩어리 같은 이 현실 삶,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려고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 지성인 이 하벨은 인간들이 절대라고 생각하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이 현실을 돌파해가는 어떤 초월의 차원에 우리를 잇대지 않고는 언제나 우리는 거짓된 현실 삶 속에 갇혀서 거짓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진리가 무엇이냐? 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대학교의 설립자의 그 교가, 작사하신 교가에도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진리. 그 진리를 우리 단답형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너머 것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열려진 어떤 답. 이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초월의 세계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만나는 것. 이것은 양심의 문제죠. 그래서 양심이 어디 있느냐, 뭐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양심의 문제. 이게 또 아까 그 중앙일보의 배 의원님하고도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또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행, 요새 젊은 대학생들 여행, 배낭여행 많이 하죠. 거기에 가서 보십시오. 과거에는 한국 분들이 동유럽, 러시아 여행하면서 가장 큰 인상이 뭔가 하니 못 살더라. 경제로 못 살, 물질로 못 살더라. 그거였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는 그 물질이 유일한 잣대라는 그런 이데올로기 속에서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물질로 잘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 뒤에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 체코슬로바키아, 그게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하벨은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전통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진리에 대한 관심이고 초월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건 종교개혁이 내년이 되면 500돌이 된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그것보다 100년 전에 그 민족 가운데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얀 후스, 존 후스. 이 사람은 이른바 기독교의 경전, 말씀,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 그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캐톨릭의 교권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더 우선하는 권위인가? 인간이 만든 캐톨릭의 교회의 위계 질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가 중요하다 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 프라하에 그 기념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거의 같은 신앙 노선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이름도 익숙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코메니우스, 교육사상가라고 얘기합니다. 평민, 여성, 토박이 말, 이런 것을 함께 가르쳐야 된다는 근대 교육사상가입니다. 이 사람도 종교의 탄압을 받고 떠돌이로 망명하면서 산 사람입니다만은 진리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산 사람. 이게
자기들 나라의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대전 이후에 이 나라가 유럽 지도에 없었는데요.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처음 대통령이 된 사람이 토마시 마사릭인데요. 이 사람도 이 전통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전통을 자기 동포들에게 전하려고 했죠. 그런 점에서 초대 대통령 국부라고 이름 붙이는 이 마사릭은 철인 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나라를 세운 외교관, 정치가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벨은 갑자기 태어난 한 존재가 아니고요. 자기 문화 전통 속에 있는 진리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산 사람. 초월에 자기를 잇대어 놓고 현실을 비판할 수 있었던 그런 사상가를 언제나 귀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저도 다른 선생님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어떤 대화의 대상이 있는지, 우리 문화 전통에는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진리를 위해서, 초월의 가치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마감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파해 갔던 누구와 대화하고 싶은지,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조그마한 눈으로 조그마한 한 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이 하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우리도 하루속히 서유럽과 같이 되자, 서유럽으로 가야 된다 하는 대통령의 과제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서유럽을 얘기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인 하벨과 그 당시에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클라우스하고 논쟁에 붙었습니다. 클라우스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라 자유시장이면 우리 서구화, 서유럽화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유시장론. 더 강하게 얘기하면 하벨 쪽에서 본다면 시장 근본주의자 뭐 이렇게 됐겠죠. 시장. 전부 합리스럽게 물건을 교환하듯이 살아가면은 이 사회는 탈공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벨은 그것만 가지고 다 우리가 시민사회의 시민이 되는가? 합리스러운 계산을 잘하는 소비자가 곧 바람직한 깨어있는 시민인가? 이걸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시민은 반드시 물건을 합리스럽게 사는 것으로 그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은 소비자보다는 훨씬 더 고결한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벨의 생각에 하면. 그 시민은 이웃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됩니다.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동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도당한 어떤 사람이 거의 죽게 됐을 때 거기 다가가서 보살필 수 있는 섬세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민은.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계산하니까, 먹고 사는 계산을 하니까 내가 갈 틈이 없다 하고 가는 사람은 고기라는 뜻에서 시민이 아니죠. 그거는 바람직한 시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풀이를 해봅니다. 여기 윤홍근 교수가 이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사회학도로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그분하고 저도 글도 같이 쓴 적이 있습니다. 제 이제 해석입니다. 클라우스는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에 기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벨은 이 국부론의 생각에 멈춘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앞서 나온 17년 전에 나온 1759년에 나온 도덕감정론이라는 아담 스미스의 책이 있습니다. 물론 아담 스미스는 그때 글라스고 대학에서 가르칠 때 경제학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르친 것이 근대 경제학이 됐죠.
거기서 가르친 것은 도덕 철학이었습니다. 네. 수사, 도덕 철학. 그래서 도덕 감정, 우리가 이웃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사는가, 거기에 대한 이론을 아담 스미스가 내놨습니다. 우리의 공부라는 것은, 적어도 제 고등학교 때까지의 공부라는 것은, 뭐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A 칼럼과 B 칼럼 사이에 관계되는 것을 줄을 그어라 하면은, 이거 줄 잘 그으면 100점이고요. 줄 못 그으면 빵점이고 이런 겁니다. 아주 단답형, 피상의 지식. 이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머리가 좋고 나쁘다, 참 치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줄 요거 그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때 줄 그은 것이 함렛 하면은 창백한 지식인, 줄 딱 끄면은 이게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창백한 지식인이 뭔지도 모르고요. 함렛 읽어본 적도 없고. 그 다음 줄 걷는 거. 아담 스미스. 뭐 국부론. 또 만점입니다. 그때 국부론은 쓴 것이 아니죠. 도덕 감정론을 썼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동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순화되는 것인가. 이게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입니다. 그런데 클라우스의 이 경제학자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빠져 있었고요. 하벨은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자유시장도 중요하지만은 자유시장의 논리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 사회를 설계할 수는 없다. 디자인할 수는 없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민의 사회,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뿐만 아니고 도덕 감정론도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는 탈공산화된 그 사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선생님들 가운데 또 학생들 가운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 나름으로 이런 데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요. 제가 그냥 기억하는 대로는, 최 선생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80년대 한 중반까지는 민중이라는 말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민중. 그러다가 시민이란 말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민이 어디서 갑자기 왔는가? 또 제가 좁은 식견으로 찾아보니까 1960년 이른바 4.19 혁명 때 어떤 분들은 시민혁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때 시민. 제가 또 생각해놓은, 물론 저는 4.19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한날로 지정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960년 봄혁명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마산에서 죽은 고등학생도 기억할 수 있고,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데모한 것도 기억할 수 있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헌법에도 4.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960년 봄혁명,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정착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여러 이론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시민에 대한 생각을 우리도 배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요. 저는 이승만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민주주의를. 그 이승만은 어떤 사람인가? 독재자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젊은 이승만은 이른바 운동권, 근대 운동권의 선두주자였습니다. 배제학당, 독립협회, 서재필한테 배우고는 근대에 토론하는 방식도 배우고요. 그게 리더도 돼보고, 그래서 종신형도 받아보고요. 그래서 감옥에서 1904년에 독립종신 책도 써보고요. 그 민주주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만큼 충분히 알고 얼마나 내면화시켰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그 사람이 당군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공식 교육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 교육에서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다, 시민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배운 민주주의 정신, 시민의 정신으로 우리를 가르쳐준 이승만을 타도했습니다. 이게 1960년 봄혁명의 한 풀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말의 서재필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한글로 신문을 찍어내서 모든 사람이 노소, 남녀, 귀천할 것 없이 다 읽을 수 있게 독립신문을 박아냈습니다. 그때 국문으로 다 박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안팎의 압력에 의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탈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돼서 12년 만에 우리의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근데 그때 배운 민주주의, 시민에 대한 생각이 지금부터 55년, 꼭 55년 전 오늘, 55년 전 맞습니까?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시민이다, 민주주의다, 그때는 시민이라는 말보다는 물론 한말에는 백성이라고 했겠죠. 노예가 아닌 백성, 백성다운 백성. 이게 독립신문 사설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이어가지 못하고 단절이 되다가 광복 이후에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 시민 이런 것을 배웠죠. 그러다가 군사 쿠데타 이후에 또 단절이 됐습니다. 그때 4.19 1960년 봄혁명 때 시민혁명이라는 시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민중이라는 말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민중은 제가 이해하는 대로 여기 또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만은 민중은 일종의 계급 지향성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민중에 의해서 이 독재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 민중의 시대였습니다. 민중. 그때 80년대, 87년, 86년 거대 지나면서 넥타이 부대도 등장하고 시청에서 하니까 이 민중 가지고 다 담아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 그 시민은 우리나라의 지식인이 제 생각에는 외국 흐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지식인들이 많으니까 서양에서 새삼스럽게 시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눈여겨보고 시민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어왔습니다. 그럼 서양에서는 왜 시민에 대한 생각이 그때 활발했는가 하면은 동유럽 러시아 사람들이 탈공산화 된 다음에 자기들이 만들어갈 사회는 시민사회다 이렇게 봤습니다. 시민사회다. 그것을 접한 서유럽의 지식인들이 새삼스럽게 도서관에 가서 먼지 자욱한 그 도서관을 해치고 시민에 대한 책들을 보기 시작하고 시민에 대한 관심을 재활성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도 시민이라는 말을 받아들여서 시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시민사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시민운동단체도 많이 만들게 되고 이게 우리의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하벨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이 시민들은 어떤 시민들인가? 말만 시민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되는 것인가? 시민이 어떤 시민이어야 되는가? 저도 시민운동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벨이 얘기하는 진리에 대한 관심을 우리 시민단체가 시민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부 바쁜가? 먹고 사는 문제를 이른바 삶의 정치라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슈가 될 때는 시청 앞에 물이 지어 나올 수 있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진실의 문제, 진리의 문제 하면은 과연 몇 사람이 시청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 하벨이 얘기하는 이 진리에 대한 관심, 초월에 대한 관심이 우리 속에 얼마만큼 뿌리내려 있는가? 이것을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 굉장히 서양 중심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서양 중심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벨이 또 얘기하는 것처럼 유럽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체코슬로바키아 문화 전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명권에는 모든 문화 속에는 진리에 대한 관심, 초월에 대한 관심 그것이 비록 짓밟히고 있다 하더라도 다 있지 않을까 이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대화 가능하게 만들고 범세계 공동체의 격려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저는
하벨이 이 말을 쓰고 있지 않지만은 뭐 전 이렇게 우리말로 옮겨 썼습니다. 네. 굴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굴대. 예. 굴대 문명. 어떤 사람은 뭐 한문투로 기축의 문명 뭐 이렇게도 얘기한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전 1000년 거대 지금부터 한 2500년 그 이전 어디에 구전으로 내려왔던 어떻든 간에 우리 인류 문명에서 동시다발로 중요한 위대한 문명이 생겼습니다. 유교, 불교, 그다음에 구약의 전통, 히랍의 전통 이게 다 위대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문명이 그때 만들어진 문명의 축에 따라서 굴대에 실려서 지금도 우리의 문명이 굴러간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뜻에서 굴대 문명, 바퀴와 바퀴를 이어주는 대. 그런데 이 생각을 한 것은 2차 대전 직후에 독일의 철학자, 스위스, 다 관련되는 게 되겠지만은 칼 야스퍼스가 역사의 목적, 목표에 대한 그런 짧은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 개념은 배부에게도 갈 수 있고 또 헤겔에게도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2차 대전을 반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학을 우리가 신뢰하고 합리성을 강조하고 계몽주의의 산실이라고 했던 어떻게 유럽에서 형용할 수 없는 홀로코스트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대전쟁에. 이 우리 문명을 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생각했더니 2500여 년 전에 동시다발로 일어났던 이 문명, 이 속에는 전부 초월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죠? 현실이 다가 아닌 현실 너머의 어떤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 그 모든 종교, 위대한 종교에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위대하지 않은 종교는 초월을 갖고 있지 않겠죠. 먹고 사는 데 갇혀 있겠죠. 근데 먹고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은 위대한 종교 전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즘 새삼스럽게 학제 간의 관심을 통해서 굴대 문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는 우리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문화 속에 잊혀버린, 짓밟혀버린, 무시당한 우리 전통 속에 초월에 대한 감수성을 좀 끌어들인다면은 우리도 시민사회의 품위를 높일 수는 없을까? 우리도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총선이 끝난 다음에 얼마 지나서 조그마한 학회 모임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도 거기서 공천에 떨어졌던 분도 나오시고 또 어떤 중요한 당의 대표도 나오시고 중요하다는 것은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또 어떤 분은 작은 당의 연구소 소장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대화 시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치란 무엇인가,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시민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짧게 있었습니다. 물론 하벨은 제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진리에 대한 도덕 감수성, 그것을 강조하는 정치죠. 말하자면은 또 더욱 높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겠죠. 얕은 책임이 아니고 내 지역 사람을 잘해주고 내 지역에 무슨 의과대학을 만들고 이것을 넘어서는 더욱 높은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이 정치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 이게 시민사회에서 맡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에게 여기 도의원은 좀 예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어떠실지요? 정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재선하려면 표를 생각해야 됩니다. 표를 생각하면 이 유권자는 어떤 유권자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권자가 아닐 거예요, 아마. 먹고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종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표를 얻으려면 그 사람들한테 아부를 해야 됩니다. 표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가가 주장해야 되는 것은 진리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거짓된 삶을 강화시켜야만 재선이 가능한 것이지. 그런데 하벨이 얘기하는 이런 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소비자도 아니고요. 이 소비 행위, 경제 행위, 거래 행위를 밑에서 떠받쳐주는 들이캠식으로 하면은 계약이 아닌 비계약의 요소가 있어야만 계약이 제대로 성립되고 굴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벨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시민. 그래서 그 다시 선거 끝난 다음에 그 대화 시간에서 저도 좀 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 세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정치가 내가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나 같은 시민에게 들어오는 것은 정치에서 새 피를 담겠다고 합니다. 또 어떤 당의 위기를 맞으면 어떤 사람을 모셔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새로운 피인가? 모셔오는 사람이 그 사람 진리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초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별로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오는 사람 보면 주로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책사라고 합니다. 책사. 책사는 전략가입니다. 우리 정치판은 바둑판 가지고 비유하고 바둑판, 장기 바둑, 병법, 술수꾼. 제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쪽에 패널로 나오셨던 분이 선생님, 정치판은 진흙탕입니다. 진흙탕. 이걸 인정하고 진흙탕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근데 저는 진흙탕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가 진흙탕으로 끝까지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우리 정치가 진흙탕이 돼야 되는가? 시민들이 이 시민사회에서 정치를 진흙탕으로 그대로 남겨둬야 되는가? 하벨이 얘기하는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는 초월 감성을 가진 정치인들이 단숨에 다음 총선에, 다음 대선에 당선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는 진흙탕이다. 우린 뒤로 물러서서 낚시나 해야 되겠습니까? 고기잡이만 떠나야 되겠습니까? 팔짱 끼고. 우리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이게 책임 있는 시민이죠. 시민사회 구성원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치의 관심은 4년마다 오는 그저 잠깐 동안의 선거철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정치꾼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관찰해야 됩니다.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그때만 번쩍 흥분하고 실망하고 그것이 시민의 도리가 아니죠. 시민은 진흙탕이라는 것을 알고 물론 국회 속에서 훌륭한 분들이 진흙탕을 개선하길 바랍니다만은 그분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민사회가 진흙탕의 정치판을 바꿔야 됩니다. 진흙탕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도덕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꿈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정치판에는 정치꾼만 들어와야 된다. 술수꾼만 들어와야 된다. 거짓말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진리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시민사회와 정치인들 사이에 문턱을 낮추려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만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책략의 정치라는 지평에 도덕 관심을 갖는 진리에 대한 관심, 초월에 대한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지평이 교차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시민사회가 감당할 수 있으면 어떨까? 우리는 불가능한가? 우리는 능력이 없는가? 언제나 죽치고 뒤로 물러서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박윤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